네, 요즘 부동산 경매로 반값에 살 수 있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로 수십 건 낙찰을 받아보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건입니다. 그 중에 낙찰받고 망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낙찰받고 매도했더니 1억을 벌었다. 이런 영상이 아닌 제 살을 깎아먹는 망한 사례 5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면 저한테는 마이너스지만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해 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부동산 경매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도 정리해 보았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회수만 빨아먹는 그런 영상이 아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제 시간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의 시간 역시 무의미하게 사용되면 안 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쇼츠에 강제 집행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 만큼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부동산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강제 집행을 했다고 저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경매는 국가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게 못 받은 돈을 나눠서 정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피눈물이 나는 쪽은 돈을 못 받은 쪽입니다. 욕을 하시더라도 제발 영상을까지 좀 보시고 욕을 하세요. 낙찰 받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점유자와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제 집행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개고를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개고하는 단계에서 명도는 완료됩니다. 본 물건은 관리비가 1년 동안 연체되어 있었고 단수 상태였습니다. 점유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간살이가 한가득 있었고 안방에 침대를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썸뜻했습니다. 혹시라도 목을 맨 흔적이 있을까봐 온몸에 소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수리하고 돌아오려고 밥도 못 먹고 비 오는 날 차단기 내리고 껌껌한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 스위치 콘센트를 갈았던 그날이 잊을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정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물건이 수익이 큰 법이죠. 집안에 한가득 있던 짐을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폐기물 사진입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40봉투, 폐기물 마대 12장, 가구는 스티커 붙여서 다 버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공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공실 기간이 오래돼서 한전에서 전기 계량기까지 뜯어간 단전 상태의 물건입니다. 문을 따는 분들도 다행해서 도어락을 깨는 분이 있고 사진처럼 옆에 타공을 해서 도어락을 파손시키지 않고 따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도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세간살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사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변기 안은 상상 그 이상이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끌 수도 있어서 보여드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경기하는 상상하시는 거 바로 그게 한 바가지 있었습니다. 다잉 메시지처럼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그걸 한 바가지로 표현을 한 거죠. 세탁기도 있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밥통 안에는 밥도 있었습니다. 침대 프레임은 직접 분리를 해서 갖다 버렸습니다. 엘베 없는 4층에서 도가니가 나갈 뻔했어요. 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살림살이를 그냥 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사비 협의를 하면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물건인데요. 액자들이 많아서 특히 이 달마도 액자는 제가 집에다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와이프님이 절대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드림으로 처리했습니다. 식탁, TV 다이, 소파 등등 중고나라의 드림으로 올리면 상태 괜찮은 건 다 가져갑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베란다에 불법 건축물로 큰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런닝머신부터 스키, 잡다한 물건들이 1톤 트럭으로 3차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물건은 왜 주차 못하게 놓는 이런 화분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추운 날씨에 정말 개고생했었습니다. 낙찰받고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요. 베란다 큰 창문, 방 창문이 깨진 것도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진 것은 유리집에 주문을 하면 새로 끼워줍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간단하죠. 근데 엘베 없는 5층, 4층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창문 사이즈 600에 990 이런 사이즈면 문제가 없죠. 1470에 1850 사람보다 키가 더 큰 유리는 계단으로 올리는 게 힘들어서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빌라라서 사다리차를 사용 못한다면 또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로로 곰팡이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임차인과의 신경전으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겨울에는 수도 동파 전화를 계속 받게 되고요. 여름 장마철에는 누수 전화를 계속 받게 됩니다. 월세 임차인들은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않아서 또 신경전이 시작되고, 이사한다고 바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 무대포 임차인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제일 끝판왕은 누수입니다. 찾을 수 없는 누수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그렇게 계속 안고 가야 해요. 뻥빌라라고 하죠. 명의를 돈 받고 파는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그렇게 경매로 날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후발주자가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게 되는 거고요. 저도 지금 그런 물건이 있는데 위, 아래, 건물 전체가 누수라서 공실로 비워두고 누수 원인을 찾고 있는데 정말 술래잡기처럼 물이 새는 곳이 꽁꽁 숨어 있습니다. 명도하는 과정이 힘들고 수리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임대하는 것 또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도, 수리, 인테리어, 임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수익입니다. 명도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리하는데 엄청 힘들어도 경매 한 사이클을 완료를 하고 매도해서 1억 수익이 나온다면 충분히 할 만한 고생인 거죠. 수익 대비 시간, 스트레스, 괜찮은 장사면 힘든 고생도 수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고생 대비 수익이 크다면 그건 고생이 아니죠. 쓰레기 봉투 30개의 양의 짐들을 다 정리하고 5만원을 준다면 개고생이죠. 근데 500만원을 준다면 괜찮은 고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5천만원이라면 안 하실 건가요? 경매를 시작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싸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가들은 그냥 감정가일 뿐이에요. 임장을 통해서 감정가가 시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저처럼 물건을 늘리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자산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같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산이 순식간에 줄어들죠. 또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정말 잘 계획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운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주택으로 가시면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기회, 대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싸게 샀고 앞으로 시세에만 팔아도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덜컥 낙찰을 받는데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비싸고 저렴한 기준은 낙찰가가 아닌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는 매도 가격입니다. 이건 정말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송중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분당 땅 5만 평으로 240억을 만들어서 아마존 주식 900% 수익을 내고 자산을 계속 튀겨서 기업을 인수하고 팔고 하면서 몇 천억, 조 단위로 자산을 늘려나가죠. 지난 과거를 보면 쉽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난 다음에는 쉬워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 경매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낙찰을 받는 겁니다. 물론 싸게 사서 시세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런 인스턴트 같은 수익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큰 수익을 줍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부동산은 우상향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아무도 금리가 이렇게 폭등할지 몰랐습니다.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27억에 매입한 물건입니다. 근데 매매가 27억 중 24억을 대부업체에서 빌린 거죠. 24억에 대한 정확한 대출이자는 알 수 없지만 보수적으로 연 10%로 계산을 하더라도 2억 4천이고 12달로 나누면 월 1,000만원의 대출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부업체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이거 산 거죠. 근데 건물을 보통 이렇게 하면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는데 이건 그냥 자기가 대출이자를 내는 거예요. 매달 대출이자 2천만원보다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생각한 거죠. 2년 동안 8억이 오르고 1년에 5억이 오르니까 대출이자 내고도 2억은 남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앞으로 이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게 부동산 경매의 양면성이죠. 어떤 누구는 그렇게 전 재산을 날리고 또 누군가는 완전 저렴하게 반값의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생각하죠? 천벌을 받을 거다. 피눈물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 3대의 천벌 받음. 이런 얘기가 제 영상 댓글에 엄청 많이 달리는데요. 그렇게 살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남이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시야가 남들을 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봐야 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아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제가 경매로 망한 사례를 말씀드린 것도 다 지난 과거입니다. 계속
계속해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초 단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한 살씩 나이가 늘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파묻혀 있던 발은 그만 빼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낙찰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비싸게 가져갔지만 지금은 정말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죠. 앞으로 계속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계속 폭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정부는 절대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작년에 부동산 수익을 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매입한 분들은 지금 하락한 상황에서도 매도하면 수익이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음마 아파트도 그렇고 수도권의 영끌에서 꼭지에 사신 분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면 견뎌내셔야 하고요. 또 좋은 시기는 옵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자산을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빠져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야 할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갑자기 반등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가 되면 조금 상승한 가격에 매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부동산 고수들은 바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동산 고수들은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다가올 미래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계속 말하죠. 더 빠져야 돼. 이제 시작이야.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관가해서 안 되는 것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에 다 뛰어가서 샀더니 다 1억씩 올랐다. 이런 건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역풍이 몰아칩니다. 결국 뛰어오는 인간들한테 넘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입니다.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고수이고 욕하는 우리 대부분이 아직 이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다 잊으세요. 인생은 지금 right now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있어야 해요. 왜 빠지는지 왜 오르는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썸네일과 제목에 20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한 살이라도 더 많아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법원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망했다고 하면서 정작 어떻게 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빠졌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내부가 세상에 장난이 아니었다. 쓰레기 봉투 40봉투, 폐기물 마대 12포, 화장실에 점유자로부터의 메시지, 그게 한 바가지 있었다. 처리하는데 힘이 들었다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힘든 상황을 극복해서 어렵게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망했는데 이거죠. 이번 영상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언제 사느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기를 잘못 택한 투자 선택은 과도한 이자 부담이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다주택자가 어떻게 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나아가서는 반토막이 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사야 하는지 하락의 바닥,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수십 개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낙찰, 폐차, 임장 수리하면서 얻은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 역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집을 1개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망한 거죠. 제 물건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하남 미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매 최고가 6억 5천 대비 3억 5천 5백이 빠진 7억 1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락률 33%입니다. 전세는 5억 8천에 맞췄는데 최근 실거래는 1억 8천이 빠진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물건 하나만 봤을 때도 자산이 3억 5천이 빠지고 역전세로 1억 8천을 내뱉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재산세, 종부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재작년 제가 납부한 보유세는 억 단위예요. 납부한 세금을 만약 제가 투자하는 식으로 아파트를 소액 갭 투자를 했다면 20개는 거뜬히 샀을 겁니다. 여기서 왜 소액 투자로 분산 투자를 하는지 말씀드리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멍청한 10채를 선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제가 망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종부세.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아작나는 수익률. 세 번째, 미납하는 월세 세입자. 네 번째,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 다섯 번째, 매매가 하락으로 거품이 빠지는 자산. 집이 많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일단 저는요, 임대사업자이고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은 합산배제로 그나마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 등록되어 있는 물건보다 등록되지 않은 물건이 더 많아요. 법인 물건의 종부세는 개인과 다르게 징벌적 최고세율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들만 있으면 종부세도 별로 안 나오겠지만 10억짜리, 7억짜리 덩치가 좀 있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형 평수 아파트 달마도 액자 물건이 실거래 7억에 거래가 된 아파트입니다. 이거 하나만 재산세가 43만원씩 두 번이니까 86만원에 종부세가 1800입니다. 2021년도 종부세는 1억을 냈고요. 2022년 종부세는 그나마 물건을 정리해서 7천만원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훅 가는구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종부세를 내도 위안이 됩니다.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지금은 아니죠. 종부세도 내고 가격도 하락하고 완전 망한 겁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아작나는 수익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투자 스타일은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보통 집이 없거나 자가를 한 개 보유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면 20살짜리가 부동산 5개를 보유하고 있고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막 사야 할 것 같고 그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의 숫자가 아니라 좋은 물건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제가 초보 때는 질보다는 양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낙찰받은 물건은 인천 빌라인데 플러스 P로 집을 샀는데 500만원이 들어오면서 월세 50만원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고 매달 21만원씩 통장에 꽂히면서 아, 이런 거였어. 부자들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구나. 나는 정말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입찰을 했고 입지 시세보다는 임대 수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었죠. 임대 수익이 100만원씩 나온다고 해도 손해를 보고 판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요. 불법 건축물로 창고가 있어서 고생했다는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인천, 경기, 수도권에 좋은 물건이 아주 많았는데 저는 정말 바보처럼 가까이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외면하고 충청권으로 갔습니다. 충청권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아주 개박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청주에서 아파트 2개를 했습니다. 전부 월세로 세팅을 하면서 총 들어간 돈은 2천만원이 안 됩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임대 수익은 매달 100만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꽂혔습니다. 실제로 이거 경험해 본다면 뽕 맞은 느낌으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1000만원씩 통장에 꽂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자만 내는 거치식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원금 상환을 해야 했고 원금 상환으로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서 최초 대출 실행금리는 3%였는데 최근에는 5.37%로 대출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6%대로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작살이 났습니다. 20만원대였던 대출이자는 2배로 40만원이 되면서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면 끝나는 거죠. 거기에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 상환까지 하게 됩니다.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일부 은행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10%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원 넣고 월세 100만원씩 나온다면 대단한 것 같지만 금리 인상과 원금 상한으로 결국 임대 수익은 사라지고 대출 연장하기 위해 10% 상한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세 번째, 미납하는 월세 세입자. 경매로 감정가 대비 싸게만 낙찰을 받으면 경락잔금 대출이 최대 90%가 나옵니다. 저는 최대 92%까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임대보증금을 10%만 해서 월세를 놓는다면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1억 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싸게 1억에 낙찰을 받으면서 4천만원 안전마진을 확보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수익을 확보해두고 이제는 두 번째로 실투금을 얼마에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낙찰가는 1억, 대출은 9천. 그럼 보증금 1,000을 받고 월세 50으로 임대 세팅을 합니다. 이게 제가 주로 했던 낙찰받아 월세 세팅을 했던 방법입니다. 500에 55에도 임차인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서 고민 없이 OK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1,000만원이 없어서 500에 들어오는 임차인의 대부분은 월세 미납을 많이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미납 연체율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보증금이 2천, 3천인 경우 미납 확률은 좀 더 적어요. 임대료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그 대출이자의 부담은 저에게 고스란히 오는 겁니다. 이게 100만원 미만이라면 괜찮지만 3에서 4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이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한 방에 훅 가겠죠. 네 번째,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의 프레셔는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한 군데에서 역전세 1,000만원, 그런 물건이 10개 있으면 현금 1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역전세로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의 이사 플랜이 세워졌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압박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죠. 정말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팔짱 끼고 이날까지는 무조건 빼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안 빼주면 새로 들어가는 집 계약이 틀어지면서 날아가는 계약금은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을 안 빼주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해버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활용했으니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시장은 안 맞춰질 때는 진짜 안 맞춰지고 계약이 되면 갑자기 임차 수요는 폭발합니다. 내가 전세를 5억에 살고 있는데 앞집이 컨디션도 더 괜찮고 3억에 나왔어요. 그럼 앞집에서 이사를 들어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임차인을 못 맞추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역전세 난 2억이란 돈을 융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섯 번째, 매매가 하락으로 거품이 빠지는 자산. 앞서 말씀드린 망한 이유 중 가장 리스크가 큰 겁니다. 매매가 하락으로 가장 손실이 큰 거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천, 몇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처럼 상승장에서 많이 들고 있고 하락장에서 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절대 사지 않거든요. 거래가 되더라도 정말 싼 가격에 거래가 되죠. 반토막이 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사야 하는지 매수 타이밍은 매입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매매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승 거래가 나오는 시점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경매를 매입을 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동산 경매는 앞으로 오지 않는 가격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수십 개의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고 낙찰, 폐차, 임장, 수리하면서 얻은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매수에서 매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부동산을 잘 하시려면 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를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하죠. 내가 이거 낙찰받으면 은행이 대출해줄까? 이런 게 걱정이 되죠.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 얼마까지 해줄게,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80% 대출 해줄게, 감정가 대비 싸게 받았으니까 90% 해줄게, 주택, 토지 등을 매입할 때 그 가치에 비례한 대출의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치는 어떤가요?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다 하락을 했죠. 내 집의 가치는 떨어졌나요?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살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싸게 내놔도 안 팔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실제 부동산의 가치인 전세가하고 붙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매수 심리가 붙지 않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려면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나만 맛있다고 장사가 잘 될까요? 먹는 사람, 손님을 생각해야 팔리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안 사고 있죠. 그러니까 개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취득세를 8%, 12% 하는 것을 완화해 줬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안 풀어줬기 때문에 안 삽니다. 반값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아직 사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출도 다주택자는 그냥 금지였습니다. 근데 풀어줬죠. 금리 자체가 워낙 높고 이게 좀 모순인 게 DSR에서 걸립니다. DSR 어렵게 느껴지죠.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당신의 총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환의 비율을 알아보겠다. 한마디로 소득 대비 돈을 빌려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출을 풀어줘도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은 순서란 게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선수들이 있죠. 마라톤도 뛰다가 보면 이미 프로 선수들은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여요.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 중에 다주택자들이 빠르게 먼저 뛰어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선수입니다. 시장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남들보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안 움직였는데 무주택자가 뛰어가고 그런 거는 없어요. 무주택자는 제일 느립니다. 시장의 하락을 막으려면 다주택자들을 풀어서 매물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 스탠스로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상급지의 아파트가 몇 억씩 빠지면서 나오는데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팔려야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가죠. 근데 다 빠지고 있고 안 팔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가장 느립니다. 상승장 때 집을 사라고 했던 무주택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어? 친구는 더 떨어져야지 아직도 비싸.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 연기한 듯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주택자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도 안 움직이고 1주택자도 못 움직이고 다주택자도 안 움직이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게 취득세 풀어줘, 대출 풀어줘, 임대사업자 부활시켜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게 판을 깔아줘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죠. 그건 정치의 문제거든요. 무주택자가 많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정권 연장이 목표입니다. 거기에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멍청한 열채를 선호했던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경험을 위함이었습니다. 계속 하락 뉴스들, 폭락 영상들만 보시지 마시고 현장도 좀 다니시고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라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프상으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10년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갑니다. 1년 그래프가 이런 거예요. 10년 그래프는 우상향이에요. 하락할 때 싸게 사서 다음에 올 상승장을 타면 내 자산이 튀겨지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30대라고 또 어그로를 끌었는데 영상을 30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부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30대 초반에 몇 억씩 대출해서 영끌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2에서 300만원이 원금 상관없이 순수하게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이자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영끌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끌족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회사대출, 부모님 찬스를 모조리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또 영끌 오적이라는 것도 있죠. 대한제국 말기에 일제 한국 침략 과정에서 1905년 14년에 일사녹약을 체결했어요. 일본이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녹약에 서명한 5명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완용, 그리고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이 있습니다.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역사의 영구 박제가 된 상황입니다.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았고 영끌오적은 영끌이에게 집을 팔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가만 보면 유튜버들 특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즐겨보며 인사이트 다 챙겨놓고 시장 상황이 바뀌니까 싸잡아 욕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영끌로 주택을 사는 행위 자체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강제로 협박당해서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남들 탓하지 말고 본인 탓을 해야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니까 지금 안 사면 바보 된다, 벼락거지로 남는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유튜버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는 오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많이 하락했을 때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동산을 사야 할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그건 말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누군가는 상승의 꼭지를 잡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유로 드롭을 타고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아파트 단독방을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대출이 엄청 많아요. 부채 포함 자산이 60억이라고 어그로를 끌었던 영상도 있었죠. 매매가는 빠져서 자산의 가치는 빠졌지만 대출은 그대로입니다. 대출은 갚아야지 빠지는 거예요. 최근에 대출 연장을 했는데 3억 2천만 원을 금리 3.6% 대출을 받아서 매달 96만 원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대출 만기가 되면서 연장을 하고 왔어요. 금리 6.5%로 연장을 했습니다. 96만 원씩 내던 대출 이자가 173만 원이 되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3천에 100만 원으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4만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제는 생돈으로 매달 77만 원을 합쳐서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대출이 없다고 해도 월세 다 모아서 종부세도 못 냅니다. 망한 거예요. 이 영상에도 악플이 많이 달리겠지만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패닉 바잉하는 젊은이들의 행태에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조만간 떨어질 게 뻔한데 왜 사는 거지? 자발적으로 노예되고 싶나? 인생 한방 바라고 영끌해서 투기해 놓고 금리 오르니 찡찡대는 사람들 꼴보기 싫음. 투자가 아니라 투기꾼들임. 대출 받을 때 리스크는 감안하고 대출 받는 건 상식이다. 억울할 일이 아니다. 영끌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은 꼭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앞으로 이자 200은 낸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그래도 철없이 배달음식 즐기는 남편. 경제 감각이 너무 안 맞아요. 누가 집을 현금 다 주고 사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원래 집이란 건 영끌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그래서 따라가질 못하니까 지금같이 떨어지는 시기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면서 안심만 하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끼면서 살잖아요. 근데 노후는 왜 다릅니까?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는 잘 살고 이 친구는 못 삽니다. 근데 그 친구들 둘 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부자가 못 되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일만 열심히 하면 돈 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아끼고 저축을 열심히 해뒀습니다. 그렇게 저금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통장에 넣어둔 1000만 원을 2023년에 꺼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때 1000만 원의 가치가 아니죠. 가치가 떨어진 거죠. 2000년도 짜장면은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홍콩 반점 짜장면은 6,500원이에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전에는 1000만 원으로 3000그릇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500그릇밖에 못 먹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짜장면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오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부동산도 짜장면처럼 2배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3배, 4배씩 올랐으니까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언젠가는 집을 사고 일을 못하게 되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대로 된 노후 준비와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당연히 투자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 공부도 해야 하고 투자에 관해서 여러가지 좀 알아가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해도 권리 분석이 잘 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리게 되고 5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살 수 있다고 해도 억 단위 부동산을 선뜻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몇 억씩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까봐 못 사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주식을 하려고 봤더니 계좌를 만들기도 어렵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지금이 엄청난 기회라고 하고 또 누구는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라고 근로소득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죠.
에이 투자는 무슨 투자야 그러면서 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수정주가 기준 56원이었습니다. 대박이죠. 현재 기준 63,000원은 1125배가 오른 가격입니다.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2010년은 한 주에 15,080원이었습니다. 1억을 태웠으면 13년 뒤 4억이 되었네요. 400% 수익률은 우습죠. 10년 전에 1억짜리 벤츠를 뽑지 않고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170억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5억이 빠졌어도 15억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할 돈은 없다.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영상들을 쭉 한번 보시면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말은 못하냐? 너도 못했잖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후회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후회만 하면서 인생 종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그 투자 공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런데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투자는 나쁜 거야.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해서 돈 벌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이야, 투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코카콜라의 CEO는 작년에 연봉으로 600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죠. 멋지다, 멋지죠, 코카콜라 CEO.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2위의 부자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에서 배당금으로 작년에 6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코카콜라 캔을 5개 이상 마시는 코카콜라 매니아죠. 좋게 말하면 매니아고 나쁘게 말하면 콜라 중독입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에 주가가 폭락한 시기입니다. 한 주에 3달러에 산 코카콜라 주식이 지금은 60달러로 약 20배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투기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카콜라의 CEO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절반은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600억 중 300억은 세금으로 뺏깁니다. 워렌 버핏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어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코카콜라의 CEO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600억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600억 원만큼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회의와 고민, 결정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했을 텐데 돈은 왜 워렌 버핏이 더 가져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과실을 수확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투자하다가 골로 간다, 투기꾼, 적폐,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제발 투자 공부 좀 하시고 남들 탓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다른 사람 탓인가요? 다 내 탓입니다. 부모님 탓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자식 역시 똑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끌하신 분들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검색이 가능한 무료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사이트별 장단점과 유료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사이트 3곳, 무료 사이트 3곳을 비교하면서 경매 물건 검색 방법도 정리해드리면서 반값 아파트 경매 물건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탱크 옥션 한 달 이용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작! 스타트는 뭡니까? 바로 물건 검색이죠. 근데 유료 사이트는 전국 기준 10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저처럼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하는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굳이 1년씩 끊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왜 유료나 무료 사설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 이유는 나라에서 하는 법원 사이트는 보기도 안 좋고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료인 만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빠른 업데이트로 낙찰이 되는 순간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저는 입찰할 때 웬만하면 맨 앞줄에 앉습니다. 앞줄에 앉으면 내가 입찰한 물건에 얼마나 사람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맨 앞에 앉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앞줄에서 둘러보시면 낙찰가랑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을 열심히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낙찰이 되는 순간 낙찰가,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을 적어서 사이트로 보냅니다. 그럼 사이트에 바로 실시간 반영이 되는 거죠. 문자 서비스 등록을 해놓으면 관심 물건이 낙찰됐을 때 얼마에 낙찰됐는지 알림도 해줍니다. 내가 관심 있는 물건들이 최근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가끔씩 이름을 잘못 올릴 때도 있어요. 제 이름이 강민수인데 한 번은 강만수로 올라간 적도 있고, 저희 회사 이름이 에이프릴인데 애프릴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얘기하면 바로 수정해 줍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전달하는 내용이라 틀리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유료 경매 사이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는 지지옥션, 옥션1, 탱크 옥션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전국 1년 기준 지지옥션은 114만 7천원, 옥션1 92만 6천원, 탱크 옥션 50만원으로 지지옥션이 제일 비쌉니다. 저는 3개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인터페이스가 가장 눈에 익어서 그런지 옥션1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료 경매 사이트는 두인 경매, 윈스 옥션, 경매 마당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무료 경매 사이트로 물건을 검색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초보 시절에는 두인 경매를 이용했었어요. 우선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법원 경매 사이트는 진짜 별로예요. 뒤로 가기만 눌러도 사이트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IT 개발자였는데요. 건설회사 시스템, 병원 임상병리 시스템 등등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걸 보면 세금은 다 어디로 쓰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옛날에 만들어 놓고 오래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무료 사이트 두인 경매와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원 사이트보다 물건에 대한 정보가 보기 좋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사냥터가 전국구인 사람은 물건 종류로 소트를 해서 아파트, 근린상가, 오피스텔, 공장 검색을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나눠서 서울, 경기, 인천, 그 외에 지방지역 검색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정하셔서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처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임장하기도 편하고 지금 당장 가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건 종류도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입찰한 게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의 아파트였는데요. 몇 달 전 같은 아파트가 최저가에 조금 더 쓴 가격에 낙찰이 된 걸 보고 무조건 낙찰받는 생각으로 2억 5천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총 29명이 들어왔고 2억 8,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3천만원 차이로 폐차를 했고 그 당시 실거래가 3억, 2억 9,3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 8,100이면 뭐 남는 것도 없다며 저렇게 받아갈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하냐고 생각했었습니다. 1,000만원 더 주고 부동산 가서 내부 보고 동 좋고 층 좋은 물건 골라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보니까 1억, 2억씩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었구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매 시장을 한동안 떠났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천만원 차이로 폐차한 이 아파트가 1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지금은 3억 정도가 빠졌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2배로 튀긴 거예요. 3천만원만 더 썼으면 그 주인공이 제가 되는 거죠.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이상의 자본소득을 가져다 줄 아파트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절대 팔면 안 되는 아파트죠. 2억 8천에 낙찰을 받았죠. 전세 최고가가 4억 3천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3억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일단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전세 맞추면 금리가 올라도 리스크가 없는 거죠.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도 찾아보면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반값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 타경 53803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 꿈동산 신한 아파트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추가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면 정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입찰을 결심하셨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유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면 좋아요.
돈을 내지 않고 유료 사이트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경매로 들어가십니다. 한 달에 열람은 3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부 정보를 보시면 한 달에 3번 볼 수 있는 경매 정보는 옥션원 유료 사이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9건을 열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꿈동산 신한 아파트는 최고가 8억 5천만원 대비 2억 3천만원이 빠진 6억 2천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감정가를 보시면 8억 4천100만원입니다.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4억 1200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1704세대 총 21개 동 1994년식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매 최저가 매물은 3층 6억입니다. 32평 3룸 아파트예요. 최근에는 6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입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아래 하남 교산 신도시가 생기고요. 여기가 미사 신도시, 여기가 교산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꿈동산 신한 아파트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고요. 하남 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중품하고요. 하남 초등학교, 하남 경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뒤쪽으로는 검단산인데 검단산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산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409동, 411동은 검단산 뷰인데 해당 물건은 410동의 4층으로 뷰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5호선 검단산역 역세권 아파트이고 스타필드 하남이 가까이 있어서 살기 좋습니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실거주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도 좋고 최근 전세가 3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나와있는 매물도 최저가 3억 3천입니다. 낙찰가 마이너스 전세가 정도 실투금으로 전세에 맞춰놓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을 기대해도 괜찮겠죠. 가끔 법원에서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쓴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7억을 쓴다는 게 70억을 쓴 경우, 8억을 쓴다는 게 80억, 4억을 쓴다는 게 40억, 이렇게 입찰가를 실수해서 한 해에 몰수되는 보증금이 1000억입니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입찰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입찰표 작성을 굳이 사이트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입찰표 다운받아서 입찰하기 전날 작성해서 가시면 0을 하나 더 쓴다거나 그런 어이없는 실수 없이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시다가 권리 분석이 어렵거나 뭔가 인수하는 게 있지 않을까 불안하시는 분들은 에이프릴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오셔서 사건 번호하고 상세 정보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 입찰하려고 하는데 덜컹 잘못 받아서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부동산 커뮤니티에 도움 요청글을 올리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선배님들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몰라 짜증 섞인 느낌의 댓글을 보면서 자극받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매책 몇 권만 보시면 간단한 권리 분석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 경매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자본가를 만드는 교육보다는 근로자를 만드는 교육에 가깝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자기 사업을 해보려고 하죠. 50, 60이 되어서야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가 정해둔 시간에 정해진 보수를 기준 삼아 어디로 이직해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행위를 해야 하고 부동산 투자만큼 안전한 투자처도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비단 상승장 꼭대기에서 상투를 잡았다 한들 그게 실거주집이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경매는 하락하는 시기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팔리는 가격, 전세가보다 싸게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바로 수익을 내든 비과세 기간을 채워서 더 큰 수익을 내든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시기,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되고 얼마에 팔리는지 꼭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투자 사례를 항상 관심 갖고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죠.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을 막으니까 경매 낙찰률이 내려갔었죠. 규제 지역 해제하고 대출 푸니까 경매 낙찰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돈이 없어요. 대출이 나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용자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알아야 이제 한번 해볼까
물건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대출을 모르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간단합니다. 전세 없애고 대출 없애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이란 내가 돈을 모아서 절대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본주의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투기꾼, 다주택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주택자들이 다 사라지면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정부는 대출을 열어줘서 하락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더 빠져야 한다고 폭락을 외치는데 결국 그 폭락은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부동산이 없는 나한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죠? 나무만 보지 말고 제발 숲을 보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대출 중에서도 경락잔금 대출, 경매로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대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락잔금 대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와요? 입니다. 내가 만약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나 대출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물건은 아직 낙찰 전이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 분들도 정확하게 얼마나 대출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금액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입찰 전에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원하는 답변이나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 너무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백화점에 선글라스를 사러 간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사원 경력이 3년입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이미 살까 말까 고민도 아니고 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어보는 손님이 있어요. 이 선글라스는 3년 뒤에 살 건데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점원은 뭐지? 이 사람? 행색을 보니까 목이 여기까지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점원에 따라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람은 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깔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주 멋쟁이처럼 세련된 외모에 이미 같은 자사 제품을 머리 위에 헤어밴드를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바로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물어봅니다. 여러 개를 써보고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이런 손님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죠. 한 번에 여러 개도 살 수 있는 알짜배기 손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손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은 완전 틀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갈 때도 그렇고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당구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가 러닝 셔츠를 입고 공을 가지고 오는 것과 깔끔하게 차려입은 복장으로 공을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당구장의 매출은 결정이 났을 겁니다. 부동산에 가서도 내가 진짜로 산다는 느낌이 전달되면 사장님은 친절하게 제대로 브리핑을 해주죠. 태도, 자세, 접근 방법, 말투, 표정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출 팀장님한테 친절하게 대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낙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별 상황과 신용에 따라서 대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경락잔금 대출은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실제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낙찰된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8천에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의 70%는 3억 1,780만원입니다. 낙찰가 2억 8천만원의 80%는 2억 2,400만원이죠. 그럼 둘 중에 낮은 금액 2억 2,400만원이 나오겠네요. 실제로 나오는지 대출 상담사 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2억 2,9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90%는 2억 5,200만원인데 90%가 더 나오네요. 2억 2,900만원, 금리 4.85%, 중도 50%, 중도 50% 면제는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원금 50%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이란 뜻입니다. 2억 2,400만원. 중도 3년은 중도상환 수수료 3년 동안 1.2에서 1.3%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후 상환한다면 남은 1년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좋은 곳에 일바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KB시세 70%이거나 낙찰가 80에서 90%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금리 5년 고정으로 하면 4.8%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3개월 후에는 0% 없다는 거죠.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전세를 맞추는 경우에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대출 2억 2,400만원, 5년 고정, 1년 거치. 여기서 거치라는 것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 이자만 내는 겁니다. 고정, 변동은 금리를 고정하거나 바꾸는 금리를 적용하겠다 이거죠. 지금같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금리로 하시면 됩니다. 총 대출과 소득 알려주시면 DSR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대출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신분증으로 신용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대출은 DSR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낙찰가 80%는 주시네요. 금액도 그렇지만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행을 하고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손님이 옵니다. 그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대출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나? 빌려주면 얼마나 빌려줘도 되나?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 심사를 하겠죠. 신용도 높고 소득도 높고 대출도 없는 사람이 제일 리스크가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 임대인한테 최고의 임차인은 월세를 미납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은행 역시 대출이자를 미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납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금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인천 경락잔금 대출 최고봉 김부연 팀장님도 감정가 KB시세 70, 80에서 90%, 낙찰가 80에서 90% 중 낮은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예상 대출 금액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내가 받을 만한 최근에 낙찰된 물건 하나를 찾습니다. 그 물건의 사건 번호로 대출 가능 금액을 여쭤보세요. 그냥 문의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출 팀장님들도 좀 귀찮은데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잠깐 최고가 매수인으로 빙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신분증, 소득서류 필요한 건 다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라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료가 있어야 대출 가능 금액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낙찰가의 80%를 대출받으면 20%만 있으면 부동산을 하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주택인 경우죠. 무주택인 경우에는 방 빼기를 안 합니다. 방 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세입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채권인 보증금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 3개가 갖춰지면 물건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의 물건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선순위 권리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일정 보증금 이하 세입자는 일정한 금액까지 선순위 권리에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럼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고 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빼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빌려줍니다. 서울은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원이고 경기도 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입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2억 2,400만원에서 방빼기 4,3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실투금 4,3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입찰가 자체가 다릅니다. 대출 금액 또한 물건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상업용은 방빼기가 없죠. 감정가 5억짜리 상가를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까요? 감정가 80이면 3억 2천, 감정가 70이면 3억 5천, 낙찰가의 80%가 감정가 70에서 80% 안에 들어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즉, 싸게 낙찰받은 만큼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90%도 진짜 나와요. 하지만 공실이 많은 지역이라면 감정가 대비 반값에 받더라도
낙찰가 90% 안 해주는 은행도 많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고 움직이셔야 해요. 경락잔금 대출 90% 진짜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정말 풀로 최대한으로 땡겨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개 할 돈으로 두 개 할 수 있고 두 개 할 돈으로 네 개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돈으로 현금 흐름을 2배로 늘리는 매직이죠.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개인이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집 장만을 하면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대출 실행의 당사자가 개인이냐 사업자냐 그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정부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에 해당합니다. 법인 주거용 전국 불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인도 조정 30%, 비조정 60%로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이 전부 막혀있을 시기에도 소유권 이전,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담보, 자담 대출로 한도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대부업체 돈을 잠깐 사용하고 등기친 다음에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 돈을 상환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매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낙찰받아서 7억에 매도하면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알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대출 레버리지로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대출은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전에는 가계대출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줬지만 없어졌다가 최근 다시 1년 거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기본 3년 거치이고 만기가 되면 계속 거치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가계 대출은 거치 기간 연장 없고 만기 되면 원금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도 만기가 되면 10% 상환하라고 하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이건 뭐 사업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꼭 10% 원금 상환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 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을 필요 없이 이자만 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상업용 부동산을 사업자 대출로 받을 때는 가계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 접근을 잘 하시면 지금같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또 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상가 대출이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대출 일자를 보시면 2020년이고 만기가 2023년입니다. 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있어요. 만기가 되어서 2년 연장을 또 했습니다. 계속 대출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설회사가 임대하고 있는데 주거용과 다르게 물이 샌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수도가 역류를 한다, 뭐 이런 전화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출이자를 보시면 38만원씩 내다가 5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가 잘 팔리겠죠. 그때 파는 거예요. 월세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장치입니다. 가계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4억을 쓴다는 게 40억, 8억을 쓴다는 게 80억, 7억을 쓴다는 게 70억 이렇게 공을 하나 더 써서 600%의 낙찰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하고 보증금을 날립니다. 이렇게 입찰가를 실수해서 한 해에 몰수되는 보증금이 1000억입니다. 근데 미납을 하는 사람들의 90%는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안 나와서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깡따구도 좋습니다.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낙찰부터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행력은 좋지만 딱 사기당하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임장은 제대로 했을까요? 입찰을 결심했다면 대출이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은 방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대출은 아주 적습니다. 원래 다가구 주택은 방빼기 때문에 신탁 대출로 진행하셔야 해요.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탁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신탁 대출 되어진 물건들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는 또 있어요. 5천만원 미만의 빌라 지하층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지하가 아니더라도 소액 물건들은 좀 꺼려해요.
그 밖에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업용인 경우에는 벽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구분상가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미리 대출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해요. 제가 수십 건 대출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미리 조금만 알아보고 움직이시면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변수이긴 해요. 이럴 경우에는 신용을 더 넣어서 받는 방법도 있고, 작은 물건이라고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낙찰을 하나 더 받아서 묶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한 건 받기 힘들지만 꾸준히 오래 하시면 오늘 법원 가서 무조건 받는다,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낙찰받는 노하우는 의외로 간단해요. 가장 비싸게 쓰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MCI, MCG가 없으면 여기서 방빼기를 하고요. 기대출 금액이 DSR에 차면 대출은 이제 막힙니다. 그럼 다음 스텝, 사업자로 넘어갑니다. 경락잔금 대출 90% 진짜 가능한가요?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90%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이 더 많이 나오죠. 입찰 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세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냥 낙찰 받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에는 임대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도 상승하게 되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했다, 그냥 던져버리자, 금매로 팔아버리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그런 물건은 해볼 만한 거죠. 싸게 샀으니까 앞으로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수익률도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자만 내는 대출을 활용한다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서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가격에만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별님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매 물건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경매를 배우고 싶다고 메일도 많이 주시는데요. 괜히 이상한 데 가셔서 돈 쓰지 마시고요. 경매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메모해 두시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가 수십 채를 낙찰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이고 보통 유료 강의로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사이트는 경매를 검색할 수 있는 옥션원 사이트고요. 저는 이렇게 필요한 사이트를 다 즐겨찾기를 해 두는데요. 아실이 필요하고요. 실거래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치를 한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지도 맵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옥션원, 아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맵,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해야겠죠.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인천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회에서 3회로 넣으시면 되시고요. 물건 종류를 아파트도 있고 다가구, 다세대,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로 한번 소트를 해보겠습니다. 2번, 3번 유찰된 물건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 48건이에요. 48건은 전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특정 지역, 어떤 지역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지역을 세분화해서 더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청라 쪽을 보고 싶으시면 서구 쪽, 이렇게 검색하시면 서구의 청라에 있는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서구 청라에 있는 이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호-1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감정가 8억 7,700만원짜리 아파트가 2번 유찰이 돼서 4억 2,973만원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사진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서 또 이런 문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공실이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도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 84제곱미터. 이 물건은
임차인이 있죠. 땡땡땡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인수여지 있어 주의요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순위 물건 이런 거를 또 하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 뭐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수익이 안 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해야지 수익이 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초보예요. 이게 가짜 임차인일 수도 있고 뭐 유치권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 이런 거를 다 깨고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대항력이 있거나 이런 물건들에서 한번 다 걸러집니다. 여기서 바로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그냥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초보들은 굳이 리스크가 있는 물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진성 임차인이고 그러면 보증금도 안 써 있는데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최저가의 낙찰을 받아도 배당받지 못하는 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그냥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고요. 감정가 5억 2천원짜리 아파트가 두 번이 유찰돼서 2억 5,480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없고요. 임차인 없으면 일단 권리분석 끝난 거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이 밑에 이 권리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21년도에 4억 2천만 원에 매매를 한 물건이죠. 저희는 지금 2억 5,400만 원에 시작되는 가격에서 비싸게 낙찰돼도 한 요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낙찰이 되는 거죠. 옥션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서가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임장을 가서 실제로 봐야 되지만 임장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걸 한번 해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지도도 여기서 한번 보시고 영종도는 전에는 정말 미분양의 무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영종도 정말 핫하죠. 내가 이거 그럼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세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평수 한번 보겠습니다. 19평 64제곱미터. 매매는 보시면 최고가 5억 1,500을 찍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3억 4,600만원입니다. 전세도 한번 보시면 전세 최고가는 3억 1,000이고요. 최근에는 전세가 많이 빠졌네요. 1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를 실거래로 확인을 했을 때 3억 4,600 정도 보시고 이 밑에 2층 3억 1,900 저층이랑 당연히 차이가 나죠. 고층이랑 요 정도 이제 시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을 보는 겁니다.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단지 정보를 보시면 1604세대 있고요. 2019년식 64제곱미터 타입이 A, B, C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64제곱미터짜리 이게 3개를 체크박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다 나옵니다. 그럼 매매로 해서 물건을 보시면 저렴한 물건이 가격순으로 했을 때 3억이 제일 저렴한 물건이에요. 2층이죠. 3억, 3억 1천,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3억 2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비싼 물건은 5억 6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가격으로 우리는 3억 정도 시세를 잡는 거예요. 그럼 전세는 얼마에 나와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전세가 제일 저렴한 게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은 3억에 사서 1억 5천에 맞추면 이제 갭이 1억 5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 매매로 할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일반 매매를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야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3억 밑으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입찰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더 디테일한 부분은 현장 임장을 가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말 실거래 되는 거래가와 왜 매매가가 틀린지 요거는 이제 현장 가서 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우리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입찰을 할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2억 5,480만 원이니까 3억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2억 5,480만 원에서 3억 언더까지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정말 받고 싶다. 전세가 1억 5천이니까 가용 자금이 1억이야. 나 1억을 넣고 이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를 현재 일반 매매로 사면 3억을 줘야 하지만 나는 경매로 싸게
2억 7천에 살 거야. 그래서 2억 7천만 원을 써서 내서 낙찰을 받으면 이제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를 맞추면 이 아파트가 다시 회복을 할 때까지, 이게 사람들이 매매를 한 가격이잖아요. 5억 1,500, 4억 8천, 뭐 이렇게 4억대로 계속 거래가 됐었고, 그 밑으로 계속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5억대부터 4억대에 거래가 된 아파트인데, 내가 2억대의 물건을 산다면 괜찮은 거죠. 2억대에 매입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계속 거슬러 한번 내려가 봅니다. 2020년에 2억대로 좀 거래가 됐죠. 그럼 과거에 내가 2020년 가격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회복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시세 파악을 해서 입찰을 할지 안 할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진행된 아파트인데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의 은행 뉴서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9억 1,100만원짜리 아파트가 유찰이 돼서 6억 3,770만원에 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입찰 기일은 4월 10일 오늘입니다. 1360세대 아파트고 1994년식입니다. 제가 임장을 갔던 당시, 제가 2019년도에 임장 갔던 포스팅을 보시면 37평이 5억 2천, 5억 5천, 5억 4천, 5억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세를 보면 작년 4월에 최고가 9억 3,500을 찍었고요. 최근 실거래는 매매 7억 5천, 전세 4억 3천입니다.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매매 7억 4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4억에 나와 있습니다. 방 4개짜리 37평 아파트고요.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모의 입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억 3,770에 시작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시세는 7억 5천, 그리고 전세는 4억 3천이야. 그럼 7억 5천보다는 당연히 싸게 사야죠. 경매니까. 7억 5천 밑에 6억 3,700부터 7억 5천 밑으로 그 사이에서 입찰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렴하게 나는 최저가 6억 3,770에 쓸 거야. 그러면 제일 많이 남겠죠. 이 금액에 낙찰이 되면. 근데 낙찰이 될 확률이 제일 적은 거죠. 이 밑으로 만약에 시세가 6억 2천이면 이 금액은 유찰이 되는 겁니다. 최근 실거래가 이 밑에 있으면 이건 유찰이 되는 거고, 근데 최근 실거래가 7억 5천이니까 누군가는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부동산에 가면 7억 4천을 주고 사야 돼. 근데 경매로 사면 6억 3,770만원 이상으로만 쓰면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 모여서 자기가 쓰고 싶은 가격을 써서 이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19년도에 5억대의 물건을 봤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로 이 가격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이미 이 아파트가 9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7억 정도에 사도 충분히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9억, 9억 1,500, 9억 1,000, 9억 3,500, 9억 2천, 9억, 9억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6억대에 산다? 그러면 정말 싸게 사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가 얼마에 낙찰이 될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낙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결과는 6억 7,799만 9,999원 7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순위 금액을 보시면 6억 7,377만원. 차순위도 6억 7천대고 낙찰도 6억 7천에 받아갔잖아요. 이게 싸게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죠. 실거래가 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7억 4천이야. 근데 6억 7천에 받았으니까 7천만원 싸게 산 거죠. 7천만원 싸게 산 겁니다. 부동산 경매는 이런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적어서 내서 그 가격이 되면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아시면 검색해서 물건을 옥션원에서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유료 사이트를 결제를 하나 해두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요금 보시면 1년으로 끊으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92만 6천원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내가 받고 싶은 지역 섹터가 있잖아요. 그게 인천이면 인천 1개월 28,000원이거든요. 28,000원 이런 거 해서 한 달 동안만 열심히 찾아갖고 한 달 안에는 입찰을 한다, 낙찰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28,000원 정도는 또 뭐 맥주 한 잔 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이 정도는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 사이트를 하나 하시고
물건을 검색하셔서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할지 안 할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입찰을 할까 말까, 이거를 이제 아실에서 실거래를 보면서 입찰가 산정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입찰을 받아서 전세 이 정도에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간다, 뭐 이런 플랜을 세우시면서 시세 파악을 하신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꼭 보셔야 돼요. 얼마에 거래가 됐고 지금 얼마에 나와 있다, 매매 전세 둘 다 확인을 하시고 디테일하게 지도로 좀 보면서, 내가 모르는 지역은 지도로 보면서, 지도 맵이 좋은 게 이렇게 보시다가 정말 갈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서 로드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중에 빨간 테두리 있는 영상을 1강부터 쭉 한번 보시면 부동산 경매 시작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은 찾는 게임이고 마일리지입니다. 많은 지역의 많은 물건들을 찾아보시고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파악이 되신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다음 강에서는 임장을 가서 어떤 부분을 보고 와야 하는지, 온라인 임장과 오프라인 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월세 10만원이 나오는 부동산 투자를 권했을 때 보통 10만원? 그거 벌려고 투자를 한다고 세금이 더 나오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답변합니다. 투자금이 얼만데? 그 다음은 입지, 수요, 교통, 주변 환경을 따져보죠. 월세가 10만원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싸게 살 수 있고 실투자금 대비 수익이 괜찮으면 하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부가 있었다. 이 책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 번에 훅 하고 읽어버렸습니다. 제 기준에 나쁜 책이란 하품이 나오는 책이고, 그런 책은 미련 없이 덮어버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쉬지 않고 한 번에 읽히는 책이 저한테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 책은 다 보고 난 뒤 다시 보면 밑줄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빠숑, 독일병정, 김작가, 대치동 키즈, 자청, 막성현, 숙주나물, 이리엘, 잭파시, 샤이니,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사가 가득한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좀 다릅니다. 성공 투자 사례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과 절대로 안주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대에 전세금 1,500만원을 종잣돈으로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경매계의 1타 강사이자 투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무조건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전월세로 임차로 시작하고 있고, 매매 역시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달천님은 2007년 우연한 기회로 재개발 빌라에 투자해서 2천만원이 4천만원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돈을 잃고 부동산을 두 번 다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익을 내면 죽을 때까지 안 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 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분야든 절실함과 꾸준함으로 무장하여 미치지 않고서는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미친 척하고 최저가에 서너 개씩 넣어보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입찰했더니 어떤 매물은 수도권 기준으로 무려 2억에서 3억 싸게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10번만 패찰해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무조건 받고 만다 이렇게 되면서 낙찰받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 건 입찰을 하면서 낙찰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인천 법원에 가면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입찰을 하면 입찰 봉투의 윗부분 입찰표를 떼어줍니다. 보통 개찰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입찰표를 한 개씩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10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 갈 때마다 이분은 무조건 계십니다. 입찰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또 매일매일 자주 합니다. 많이 입찰한 만큼 그 중에 한두 개가 걸리는 거죠. 제가 입찰하는 물건에는 거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분의 입찰가를 보면 정말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만 들어갑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입찰을 할 때는 서너 개씩 넣기 시작했는데요. 깍두기 물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깍두기로 들어간 물건이 낙찰이 되면 수익이 제일 큽니다. 책에 나오는 투자 사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용인 수지의 80평대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2억 원 넘게 들어간 고급 아파트였는데 아무도 대형 아파트를 거들떠보지 않아 최저가 9억 4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 뒤 몇 달 만에 13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낙찰로 바로 전세를 놓아서 실투자금은 2억 정도 들어갔으니 수익률로 치면 100%인 거죠. 많은 분들이 데이터와 차트를 보며 미래를 분석만 하고 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돈을 던져서 돈을 벌었습니다. 투자가 뭡니까? 한문으로 던질 투에 재물 자자를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돈을 던져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도 될지 상승과 하락을 점치고 있을 때 30대 주부가 2023년 4월에 무려 3채의 아파트를 일주일 만에 3번 연속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가 1억 5,300만 원이었던 광주의 아파트를 1억 900만 원에 낙찰. 바로 옆 단지가 재건축 중이고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스타벅스가 가까운 일명 스세권으로 좋은 상권을 곁에 둔 아파트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시세 1억 4천만 원으로 단지 내 전세 매물이 한 개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두 번째는 광주의 운남주공 4단지를 1억 500만 원에 단독 낙찰. 2024년 6월까지 해당 평형은 전세 매물이 없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전세를 내놓으면 내 물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적은 겁니다. 전세 내놓으면 바로 빠지는 거예요. 수리까지 잘해서 내놓으면 이렇게 전세 최고가를 찍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가 2억 9천만 원인 나주의 30평대 아파트를 2억 300만 원에 단독 낙찰 받았습니다. 아파트 세 채의 주인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잔금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2억 2천만 원의 매도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2억 300만 원에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낙찰받아 2억 2천만 원의 매도. 지금 같은 시기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채당 시세 차익을 보수적으로 1,000만 원씩만 잡아도 단기간에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제 경험상 2분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왜입니까? 수익이란 것을 맛보면 눈가리가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른다, 떨어진다, 시장 예측만 하는 유튜브 영상만 보지 말고 이 30대 주부처럼 움직여보세요. 움직여야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그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대수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해요. 대수의 법칙이란 똑같은 행위를 많은 횟수로 반복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낙찰이 될 때까지 입찰을 하는 거고 하락장과 역전세, 높은 고금리 역시 경험을 해야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성과는 한번 도전한다고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실행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지루한 과정일지라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가장 위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 투자뿐, 돈이 없다면 부동산 경매를 해라 입니다. 아파트를 내 돈 10%를 실투자금으로 하고 낙찰가의 80%를 대출받고 임대보증금으로 10%를 회수, 월세를 대출이자보다 높게 맞춘다. 이 메커니즘 꼭 기억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다 똑같습니다. 하락했으니까 싸게 사서 좋고 고금리의 임대 수익이 나오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죠. 사람들은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미리 걱정을 합니다. 세금, 대출, 금리, 매매가 하락, 전세가 하락,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 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기 바쁘죠. 임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은 지 오래돼서, 남양이 아니라서, 주차가 불편해서, 복도식은 좀 핑계만 늘어놓고 투자를 주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고금리의 대출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고금리에도 대출이자보다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5%의 이자로 돈을 빌려서 10%의 수익을 얻는다면 남는 장사인 거죠. 부동산은 이런 돈 되는 물건을 찾는 게임이에요.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고 수익이 나는 물건인지 아닌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찾아주기만 바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얻는 인스턴트 같은 수익만 원합니다. 투자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간을 먹고 자라는 상품이기에 중장기 보유를 위한 체력은 무척 중요해요. 한 단지에 10채를 낙찰받은 투자 사례가 나오는데 한 채당 매입 비용은 3에서 4천만 원으로 월세 8에서 90만 원의 월세를 맞췄습니다. 대출이자는 65만 원을 내고 한 채당 2, 30만 원씩 남았고 이후 한 채당 1억 원씩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고작 10채로 단지 전체의 가격을 좌우하는 공급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한 단지에 여러 개 물건을 보유하면서 제가 시세를 리딩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였고 갭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최고가 갱신을 제가 계속하면서 비싸게 실거래가를 찍었더니 이후에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폭등을 했죠. 매매가에 전세를 맞추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무비 투자로 단기간에 시세가 억 단위로 오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매도했더라면 후회가 되지만 다음 상승장에는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지 확실하게 경험으로 배웠어요. 과감하게 배팅할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죽기 전까지 그런 기회는 몇 번이나 오게 될 거예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그냥 흘려보낼지는
평소 준비와 빠른 결정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를 한 단지에 많이 매입을 하면 한 곳에 몰빵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그런 걱정은 날아가고 더 할 걸 후회를 하게 되죠.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이 채가는 걸 경험하다 보면 매수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옥션원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해 봤어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는 941건입니다. 지방까지 검색해보면 2720건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매물이 엄청납니다. 하락장이든 고금리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은 널렸어요. 게임하고 술 마실 시간은 있지만 물건 검색할 시간은 없습니다. 2012년 말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죠. 저도 2013년 부동산 시장에 꽁꽁 얼어붙었을 때 첫 내 집 장만을 했었는데요. 2013년 중순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5년 입주를 한 아파트는 한 달에 1000만원씩 올랐고 1년에 1억씩 오르면서 2배, 3배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수익을 경험하면서 공격적으로 주 3일에서 5일 입찰을 들어갔었습니다. 상승장을 제대로 경험을 했고 2022년 전국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역대급 고금리와 역대급 역전세를 맞으면서 부동산 하락장을 또 경험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계속 하락과 상승의 반복입니다. 부자들은 의미 없는 상승 하락의 논쟁보다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어려운 시기는 결국 지나갈 거예요. 코로나도 그랬고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만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계속 야구 방망이를 무료로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홈런을 날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초보 때는 공을 맞추기 힘들어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공을 치려고 노력한다면 파울도 나오겠지만 안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치기 좋은 공을 골라서 치는 여유도 생기겠죠. 방망이로 맞춘 공이 수직으로 올라가서 내 머리 위로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성공은 말입니다. 리스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아주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하락해서 역전세가 나고 금리가 올라서 임대료보다 대출이자가 뛰어넘는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입조차 못하지만 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리스크 역시 즐겁게 생각합니다. 투자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삶과 투자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방법은 책으로만 절대 배울 수 없어요. 넘어지면서 발로 굴리면서 직접 배우는 겁니다. 나이가 50세, 60세라고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으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생을 재밌게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몸을 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은 인생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고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냥 열심히만 산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열심히 산 사람들이라고 모두 다 보상을 누리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보상은 내가 찾아야 하고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의지를 갖고 덤벼야 비로소 얻어내고 차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본과 금융을 이해해서 돈을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하지만 현실이에요. 국가는 여러분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사회가 굴러가게 적당히 운영할 뿐이에요. 투자를 제대로 해야 인생이 바뀌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뭡니까? 비행기를 타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산까지 걸어가려고 합니까? 이제 걷는 투자에서 뛰는 투자, 하늘을 나는 투자로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디벨롭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억 4,800의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대출은 3억 2,100만원 92%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3,000에 월세 100만원으로 월세 세팅을 했어요. 실투금은 780만원이 들어갔고 대출이자 금리 3.6% 97만원을 제외하고 현금 흐름은 3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 금리가 6.6%로 오르면서 대출이자는 97만원에서 170만원이 되었어요. 임차인한테 월세 100만원을 받아도 내 돈 70만원을 합쳐야 대출이자를 겨우 낼 수 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 사례를 말씀드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모의입찰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법원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아서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이며 사람들이 일반 매매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왜 비싸게 낙찰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세 3억 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억 4,820만 9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바로 팔아도 3천만원의 수익이 있었어요. 3억 4,800에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출은 3억 2,100만원으로 92%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원래는 전세로 빼면서 플러스피를 계획했지만 대형 평수라 전세가 잘 빠지지 않았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으로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 실투금은 780만원이 들어갔고 금리 3.6%로 대출이자 97만원을 제외하고 현금 흐름은 3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 금리가 6.6%로 오르면서 대출이자는 97만원에서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료를 10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5%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임차인한테 월세 100만원을 받아도 내 돈 70만원을 합쳐야 대출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모든 투자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하락했고 금리가 높아서 임대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망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지금 바로 팔리는 가격에 팔아버리고 손해를 본다면 정말 망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회복을 생각하고 금리가 인하되고 가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성공이냐 실패냐는 나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7억 5천을 찍고 현재는 2억 4천만 원이 빠진 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는 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제가 매입한 가격보다 전세가가 높죠. 아파트를 사서 몇 년 보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입한 가격보다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을요. 바로 매도해도 수익이 2억은 나옵니다. 근데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를 받아서 내 돈 70만 원을 합쳐 대출이자로 내고 있어요. 이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임장을 갔을 때 부동산에서 일반 매매로 가장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3억 8천이었습니다. 전세는 3억 2천의 매물이 있었고요. 그러면 갭으로 사두려면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경매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1,000만 원도 안 들어갔죠. 물론 입찰 보증금 2,600만 원이 들어갔고 취득세 380만 원, 농특세 69만 원, 법무비, 미납 관리비, 명도 비용 들어간 비용은 3,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근데 임대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총 실투금 3,7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니까 실투금이 700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억 4,800에 낙찰을 받았지만 그냥 부동산에 살 수 있는 시세대로 3억 8천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왜 비싸게 받은 거야? 병신이라고 했겠죠. 대출이자가 좀 올라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세를 맞추면 실투금 1,000만 원으로 대출이자가 사라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경매는 싸게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경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은 부동산에서도 살 수 있는 가격에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몇 번 입찰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감정가 2억 2,800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1,172만원에 시작하는 반값 아파트입니다. 입찰은 22명 들어왔고 1억 5,599만 999원 68%에 낙찰되었습니다. 총 130분이 모의 입찰에 참여하셨고 모의 입찰 결과 말씀드립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입찰가 1억 5,611만 9천원을 적어주신 S님이 모의 입찰 최고가 매수인이 되셨습니다. 낙찰가에 가장 근접하신 이상 10분 축하드립니다. 같은 금액으로 적어주신 분은 댓글 작성 순서로 선정했어요. 제 메일로 성함, 연락처, 책 수령받을 주소, 본인 확인용 화면 캡처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용 캡처는 유튜브 어플 실행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 후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셔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안 보내주시면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수주공 시세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수주공은 15평, 17평이 있습니다. 왼쪽이 38제곱미터 15평이고 오른쪽이 44제곱미터 17평입니다. 방 사이즈가 17평이 조금 더 크죠. 실제로 보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거래되는 가격도 비슷해요. 경매로 나온 물건은 44제곱미터 17평입니다. 11년 1억 4,200 최고점에서 현재는 1억 1,000만원이 빠진 1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1억 8,500에도 거래가 되었네요. 전세는 9천, 월세는 1,000에 55, 3,000에 5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겠습니다. 제일 저렴한 물건이 1억 5천입니다.
1층, 2층 물건이에요. 경매 물건은 7층입니다. 그럼 비슷한 층 물건을 보면 1억 6천, 1억 6천5백이네요. 그럼 시세 파악은 얼추 끝났습니다. 1억 4천대의 낙찰을 받으면 좋은 가격에 받는 거죠. 그래서 모의입찰 가격을 보면 1억 4천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달 같은 아파트 매각 물건이 있었습니다. 입찰가를 산정하실 때는 꼭 전에 낙찰된 물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에 낙찰가를 참고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거든요. 31명이 들어왔고 1억 5,777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순위도 1억 5,200만원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폐차란 31명은 앞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지 않고 다 떠날까요? 다음 기회를 노리겠죠. 근데 같은 아파트가 다음 달에 또 나왔습니다. 폐차란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낙찰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저번 물건과 얼추 비슷하게 낙찰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차순위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만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에는 낙찰 받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낙찰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에 욕심이 생기는 사람은 이제 2차 유찰 가격을 뛰어넘어서 낙찰을 받거나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낙찰받은 아파트입니다. 9,200만 900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대출은 8,500만원을 받았어요. 총 수리 비용은 610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고 취득세, 법무비, 월세 545로 세팅을 해서 실투 1,300만원에 현금흐름 22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옛날 얘기죠. 현재는 금리가 6.4%로 올라서 18만원이었던 대출이자가 39만원으로 거의 2배가 되었어요. 임대료를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출이자 39만원을 제외하면 임대수익은 15만원이 됩니다. 1,200만 900원에 낙찰 받았던 2020년 5월 일반 매매로는 얼마에 거래가 되었을까요? 9천에도 거래가 되던 아파트를 9,200에 시세에 낙찰을 받은 거죠. 제가 낙찰 영수증을 받고 나오는데 폐차를 한 분이 따라 나오더니 왜 비싸게 받은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너무 받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났나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 바보네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선해요. 비싸게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싸게만 받으려고 하면 낙찰을 받지 못해요. 몇 천씩 싸게 받으려는 대박 물건은 운의 영역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실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받으면서 재건축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최고가 2억 4,5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 빠진 1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 4,500에 제가 매도했더라면 1,200만원 투자해서 1억 5천만원을 번 거죠. 수익률 1,200%가 넘습니다. 더 크게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했죠. 1억이 넘게 빠졌지만 저는 실투금 1,300만원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대출이자를 내고 매달 15만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너는 바닥에서 샀으니까 그렇지 운이 좋은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1억 1,500만원이 빠진 지금은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면서 오르던 떨어지든 평생 나 대신에 일해줄 분신을 만드시는 겁니다. 돈을 일하게 시켜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일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파트로 120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1200% 수익률이 되기 전에는 안 팔면 됩니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월세가 기다릴 수 있는 장치이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은 더 올라가게 되죠. 솔직히 평생 안 팔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